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를 하는데 산적한 문제가 적지 않죠. 일단 어떤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지금 뭐 기무사 문제라든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문제, 음, 북한 문제,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 문제 같아요. 네. 지금 뭐 최저임금법 시행이나 또 주 52시간 근무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는 그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려는 기조를 갖고 있는데 네네. 소득 주도 성장의 하나에 뒷받침하는 게 최저임금 이런 것이거든요. 네. 방향성에서는 이제 찬성을 하더라도 속도 면에서 그리고 방법 면에서 조금 조정을 하자 이런 제안들이 오고 있는 것이죠. 음, 근본적으로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수가 28%에 달합니다. 네. 이게 미국의 7%에 비하면 4배 이상 많은 것인데요. 예. 왜 이러냐 하면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음, 대선 공약 1호였던 일자리 늘리기에 성공을 하는 보다 근본적인 어떤 노동시장 개편이 있어야 되는데 예. 6.13 지방선거 때 압도적 승리를 이렇게 밀어줬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바라는 성적표를 내지 않는다면은 국민들이 아마 엄한 심판에 또 목소리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음,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지켜줄 방안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그 좀 주 생각이 납니다. 예. 52시간 그거와 관련해서 주 52시간 근무 이런 얘기를 네. 하시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저녁이 있는 삶은 좋은데 네. 직장인들은 배고픈 저녁이 있는 삶이 싫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그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잡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더라도 사실상 일은 계속된다 이런 하소연도 많거든요. 음, 결국은 휴가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건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냐라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건 일단 청와대와 정부의 이기 구상입니다. 뭐 어떻게 정부의 이기 내각을 짤까? 뭐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데 일단은 이기 내각의 컨셉으로 협치 내각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협치 내각이 일단 뭔가요? 이 설명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지금 말하고 있는 협치 내각이 이기의 어떤 컨셉인 건 맞고요. 예, 이게 단순한 컨셉이 아니라 절실한 필요성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 정책을 제대로 전개해 나가려면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는 협치 내각이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단지 이 협치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음, 이게 연정이냐, 연대냐, 협력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은데 네. 어쨌든 정부도 지금 협치 내각을 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으로부터 어떤 입각 제의 이런 식으로 이제 협치의 문을 지금 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음, 연정과 연대 협력의 차이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당대 당끼리 뭔가 같이 하는 것이고요. 예, 협력이나 그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정책별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주장한 협치 내각에 대해서 각 야당들은 각각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자유한국당은 우리를 적폐 세력을 몰지 마라, 우리를 존중하고 비판을 수용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한다든가 네. 선거제도를 개혁한다 이런 건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근본적으로 다당제를 만들겠다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음, 사실은 각 당의 어떤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나가면서 이렇게 협치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협치의 어떤 그 폭과 개각의 시기 이런 것들은 관심은 있지만은 어렵다. 그렇지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야당들은 정책별로 아마 합종 연행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협치 내각의 실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협치 내각 이야기가 나오면서 박선숙 의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좀 쏟아졌어요. 박선숙 의원 어떤 분인가요? 박성수 의원은 그 여성 정치인 중에 그래도 평가가 나쁘지 않은 의원입니다. 예, 예전에 그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그다음에 국민의당 비례대표, 지금은 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DJ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공보비서관 대변인, 환경부 차관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DJ 총애를 많이 받았다. 음, 그 평에 의하면은 이제 겉은 버드나무처럼 부드럽지만 속에는 철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총애를 받았고요. 예. 비대위원을 하면서 지역구 공천을 전략 공천을 세 번이나 받았는데 네네. 당시에 자기가 그 야권연대 협상 대표로 있을 때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세 번이나 그 양보를 해서 사실은 그 피비린내 풍기는 공천 전쟁터의 한풀기 분홍 아르메리아다. 이게 아르메리아 꽃말이 배려 양보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어떤 이미지도 갖고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꽤 신임이 두터운 그런 그- 분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예. 식의 어떤 그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야당의 이제 의원들을 이렇게 입각제의를 하게 되면 그 듣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가냐면 한 의석이 아까운 판에 의원을 빼가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 그리고 환경부 장관 이번에 입각서를 또 얘기했다가 흘러나왔다가 또 부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간복이 아니냐 이런 네. 식의 또 비판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없었던 일이 되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뭐 청와대에서도 부인을 하고 당사자도 부인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 아직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협치 내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장관, 그 야당 인사 몇 명을 장관으로 뭐 일테면 뭐 환경부나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 국방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몇 장관 자리를 주는 식으로 하는 게 협치는 아닌 것 같고요. 예. 협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야당과 같이 가겠다는 정부의 그 진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음, 어쨌든 힘이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정부의 어떤 진정성이 전달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 최고위원을 선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을 하셨는데 정동영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젠 당대표이시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아마 그 유성엽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같이 그 경쟁했던 분들은 그 박지원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예.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이념 중도 정당 이런 걸 주장을 했는데 예. 반면 정동영 지금 최고 당 대표분은 진보적 야당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음, 뭐냐면 그 여당과 더불어민주당보다 그 선명성을 부각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정부로부터 작은 정부, 경제 민주화, 작은 정부를 벗어나야 되고 신자유주의를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좌클릭을 더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음. 아마 그런 색채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정동영 대표가 평화당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네.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여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인사들이 좀 전면에 나서는 분위기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병준 그 당 혁신 비대위원장도 참여정부 시절 인사 아닙니까? 예. 어쨌든 당은 다르지만 참여정부 인사들이 다시 복귀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김병준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음, 뭐 자유한국당의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왔는데 인적 청산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좀 가치 논쟁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또 뜨거웠던 이야기입니다.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조폭 연루 의혹을 받았던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는 부인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참, 그 스캔들이라고 할까, 이게 끊이지 않는데요. 예. 뭐, 형수 욕설 파문부터 해가지고, 뭐, 여배우 스캔들, 형 강제 입원 의혹, 그 다음에 음, 해경궁 홍씨 스캔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지사 측에서는 이게 해묵은 음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은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정 운영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문제는 지금 이제 팩트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실은 하나일 텐데 네. 복잡하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진실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가정사는 집집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지금 이제 가정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냐 직권남용이냐 이런 법적 사항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이 녹취 파일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제시된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그 스캔들이나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음, 이번 그 선거 기간 중에도 계속 얘기되었던 것이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되었던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죽이기 아니냐 또 네네. 이런 또 음모설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원활한 도정 운영에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 보이고요. 오늘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